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막 소개받은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제 교수고요. 창업 쪽 이제 전문 엑셀러레이터를 한 25년 정도 했습니다. 혹시 1기 때 강의를 했었고, 지금 이제 3기 때는, 1기 때 강의는 굉장히 KPI라고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강의였는데, 제가 이 강의 주제를 받고 굉장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자본론의 저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 내에서는 자본론을 쓰신 분이 없어요. 그죠? 바로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쓰죠. 그리고 더 웃긴 건, 저도 이제 오늘 오면서 제 옆에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자본주의 반대가 뭐지? 선생님, 자본주의 반대가 뭘까요? 반대되는 개념이. 이 질문하면 의미가 있겠죠? 제가 질문할 의미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분명히 자본주의를 채택을 하고 자본주의 내에서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를 잘 몰라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강의 중에 기본소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자본이 사회에 뿌려졌을 때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몰라요. 아는 사람이 이제 한두 명 정도 있다고 옳은 말 하면 정치인들한테 밟히죠.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경영학이나 경제학 교과서적인 얘기에 자본론을 얘기해야 될지, 그럼 다 조실 거고. 그죠? 그리고 인터넷에 다 있잖아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라. 그런 자본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러레이터가 되시고, 엑셀러레이터 자격이 되시고, 이제 투자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또는 시장 분석을 할 때 이 자본의 흐름을 알고 분석해 주시면 훨씬 더 나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자본시장 개론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방향이 맞겠죠? 예? 예, 경제학 원론에서 배웠던 대학교 1학년 때 배우셨던 내용은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좀 짚어 넘어가야 될 것은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라.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라는 이 시스템 안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너무 모른다. 그래서 혹시 그런 아주 기초적인 내용까지 좀 알고 싶다. 그러시면 EBS라는 방송국에서 나온 자본주의라는 지금 유튜브도 있고요. 혹시 더 깊이 아시려면 책을 읽어보십시오. EBS 자본주의 책이 있습니다. 그 좀 약간 과장돼 있는데 저는 그런 과장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극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혹시 제 강의가 부족하거나 아니 좀 더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시면 그 자본주의라는 책을 참조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자로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저는 홍보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책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냥 자본주의 개론하기에는, 자본시장 개론하기에는 내용이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제가 앞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안고 들어가서 과거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옛날 얘기가, 케언즈까지 나와버리면 그것도 완전히 옛날 얘기거든요. 지금은 케언즈라는 이런 이 경제학 이론이 없어요. 혹시 노벨 경제학상 올해 뭐 탔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주제가 뭔지. 사람 이름이 어려우니까 주제는 어렵다 치고, 노벨 경제학상 올해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더 넓게 5년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을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주제로 했는지. 굉장히 희한한 주제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아마 부동산 경매 이론입니다. 그 작년에 한 5년 동안 순서는 저도 헷갈리지만 5년 동안 했던 게 계약 이론이에요. 계약 이론이 뭔지 아세요? 보통 이제 이혼 계약서, 성혼 계약서라고 그러죠.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을 하는데 혹시 이혼하게 되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 미혼이신 분들 참조를 하십시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성혼 계약서에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을 해서 혹시 헤어지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의 5대5로 갖는다. 혹시 결혼하셨나요? 결혼 안 하신 분? 네, 동의하세요? 5대5로 나눈다. 이혼할 때. 죄송하지만 한 분들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시키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포함해서.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혹시 꿈을 갖고 계시니까 5대5로 나눈다 불만 없잖아요. 그런데 혹시 바람피다 걸리면, 내가 바람피다 걸리면 상대가 7. 그리고 당신이 바람피다 걸리면 내가 7. 그리고 혹시 아이가 있으면 친권은 바람피지 않은 사람이 갖는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요, 이혼의 속도도 되게 적을 뿐더러, 범위도 가장 기대되는 건 우리나라 가정법원이 거의 잠정 휴업을 할 겁니다. 왜? 계약했잖아요. 그게 그래서 원래 계약이론은 노벨 경제학상이 아니고요, 노벨 평화상감이에요. 맞죠? 멱살 잡고 싸우지 않잖아요. 저 이혼하신 분은 이거 협의가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 넥타이, 명품 넥타이가 반이 잘렸어요. 와이프가 반을 가져간다고 그래가지고 옷을 반을 잘라놨더라고요. 그게 감정이잖아요. 감정이 상했을 때는 그걸 절제시키는 게 계약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이에요. 또 하나 노벨 경제학상이 5년 이내에 다툰 게 넛지라는 거예요. 넛지는 조금 들어보신 게 있을까요? 가장 쉬운 게 여성분들은 좀 이해 못하실 수 있지만, 남자 소변기에 하도 주위가 지저분하니까 소변기 중간에다가 파리 한 마리 그려놓죠. 그리고 놨더니 이 화장실이 80%가 깨끗해졌대. 오바마가 이걸 보고, 그래, 행정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행정이라는 건 깨끗하게 시켜주는데 파리 한 마리라는 아이디어만 내면 됐지, 그걸 깨끗하게 가까이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1cm만 가까이, 이런 말 써봤자 별로 소용이 없었는데, 거기다 파리 한 마리를 그려놓으니까 남자들이 거기다 조준을 하다 보니 굉장히 깨끗해졌다. 이게 넛집니다. 근데 이게 노벨 무슨 상이라고요? 경제학상이에요. 이상하죠? 웬 노벨 경제학상이 온통 숫자가 없어. 원래 경영은요, 숫자보다는 감각입니다. 그죠? 피터 드러커가 숫자나 공식 낸 적 있어요? 그냥 자기 떠들다가 돌아가셨지. 그죠? 그런데 노벨 경제학상은 철저하게, 물론 어느 정도는 숫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들은 얘기는 그냥 들어도, 그리고 오히려 넛지 같은 경우는 경영학상에 가깝죠. 그리고 소셜 임팩트도 5년 이내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회적 영향력, 선한 영향력 또는 소셜 기능과 임팩트 기능이 결합된 이 요소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요.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경제학 이론 어디 가는 거예요? 그만큼 없나요? 왜 그래프가 어디 갔죠? 미분 적분이 있어야죠, 경제학은. 최소한 노벨 경제학상 정도 되려면. 그래서 미래를 예측해줘야지, 그 수치대로. 근데 5년간 인터넷 다 보시잖아요. 검색해보세요. 2016년부터 이후로 없습니다. 계약 이론 이후부터 내생적 성장 이론, 또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기술이 된다면 나중에 폭발한다, 이런 류거든요. 요약을 하자면 이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충격 받으셔야 돼요. 왜? 이제는 기존의 경제학이 의미가 없어졌다. 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오늘 뒤집어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본론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의 자본론을 아무리 설명해도 지금 소위 말해서 메타버스를 설명을 못해요. 자본론으로. 플렉스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안 돼요. 왜 제가 홈플러스에서 가면 310원짜리 생수를 왜 GS25 가서 1,100원 주고 사 먹는지 아세요? 그걸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시킵니까? 여러분들 홈플러스나 이런 마트에서 1,000원짜리 생수 안 사셔보셨어요? 근데 바보예요? 우리 바보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바보들은 뭐냐면, 저기 300원인데 난 몰랐어, 그리고 1,0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게 바보지만 우리가 모르고 샀냐고요? 아니죠. 지금 자본주의가 붕괴됐어요. 붕괴라는 게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먹었다는 붕괴로 얘기할까 봐 말을 되게 조심하는데, 제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자본주의의 반대로, 반자본주의는 몰라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영역도 다르고요, 용어도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세뇌를 받았습니다. 20, 30년간. 그건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기존의 자본 시스템이 많이 붕괴돼 있어요. 왜? 가치가 더 높여지는. 내가 12시 반에, 저녁 12시 반에 목말라서 사 먹는 거예요. 그리고 홈플러스까지 가는데 차로 가야 되고 10분 이상 걸리는데, 우리 집 앞에 있는 마트에
편의점에서 사 먹는 거잖아요. 물론 700원을 더 주고. 그게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자본론을 어떻게, 케인즈 자본론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강의를 안 한 거예요, 여태껏. 자본론 강의를. 근데 갑자기 주제를 이걸 잡으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기초 자본을 알려드리면 다 조실 거고,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왜 거짓말이니까 졸린 거예요. 수학 공식을 여러분들이 주입해서 자산은 곧 자본 플러스 부채고요. 이거가 재미없는 게 아니고 그게 안 맞거든요. 안 맞으니까 재미가 없죠. 그럼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뭘 붙였다고요? 현대. 현대 자본 시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 이 판 안에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이 판 안에서 어떤 자본 시장적인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또는 여러분들이 엑셀러레이팅할 여러분들이 컨설팅할 회사들이 어떤 펀더멘털 위에 서 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 무신사 같은 20년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뭐 은퇴는 아니고 대표이사를 공동대표이사 하신다고 그러대요. 그렇죠? 근데 무신사가 1조 5천억이라는 거래량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업들이 다 무신사 밑에 600개 기업이 들어가 있고 830만 회원이 왜 있는지 그거를 현대자 띄고요. 자본시장 개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대기업들이 다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옷 만드는 명품은 다 밑에 들어가 있고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 이거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물론 제가 모든 걸 해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 2시간이라 해봤자 앞뒤 빼고 쉬는 시간 빼면 그죠?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 능력이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제가 한 10명이면 굉장히 대학원 수업처럼 할 텐데 2년 만에 여러분들도 어색하지만 저도 되게 어색해요. 왜냐면 2년 만에 얼굴 보고 강의하는 거잖아요. 이게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 하여튼 굉장히 좀 떨립니다. 2000학번부터 가르쳤거든요. 시간 강사를. 그런데 너무 새삼스러워요. 이렇게 사람 많은 분과 팬데믹 상황에서 2년 동안 이렇게 모니터만 보고 강의하다가 열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약간 흥분을 했고요. 이제 이 현대자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이해를 하시고 펀더멘탈, 소위 말해서 자본의 기본 바탕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이번 시간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더 이상은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상. 이거는 뭐 대학원 한 학기 과정 가지고도 모자라는 거니까. 근데 아주 아마 이게 유튜브에 남고 하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요소만 찝어 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 유튜브 이제 공부하십시오. 네. 그런 형식으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산업혁명과 자본, 이거는 이제 스토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본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번을 설명할 거고요. 3번은 그래서 이 잉여자본을 어떻게 쓸 거냐. 이 잉여자본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써야 될 때를 몰라. 그래서 3번.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부분에 저는 뭐라고 썼냐면 정제된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자본주의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이렇게 해서는 다 같이 망하겠는데 그리고 소위 말해서 MZ세대라고 그러죠. MZ세대들하고 이 소통이 완전히 끊겨져. 네이버 터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군대가 터지잖아요. 군대가 어떤 조직입니까? 근데 거기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MZ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이 뭐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자본이 나오지? 이 자본으로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벌지?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벌고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 달려갔겠습니까? 행정대학원 교수가 제가 블록체인 기업진흥협회 상임부회장을 사람들이 그러죠. 왜 하필이면 블록체인이냐? 지금 자본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면 암호화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게 잉여 자본을 탄생시키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오늘 잠깐 맛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의 역습, 인류의 자정 노력, 그리고 미래 자본 예측, 그리고 우리의 과제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약점이 제가 시계가 없네요. 쉬고 싶으시면 손을 한번 드십시오. 그러면 1시간 지난지 알겠습니다. 우선 캐피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천 도서도 드렸었고요.
여러분들이 자본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네이버 치시면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업과 자본. 여기서부터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날조였고 사기였고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셨던 분들을 뻘쭘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농업기술입니다. 철기가 발달하면서 호미가 그리고 삽이 발달하면서 뭐가 늘어났겠죠? 당연히 생산량이 늘어났겠죠.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내가 감자를 한 가마니 캐다가 나 혼자 농사를 졌는데 한 가마니 캐다가 열 가마니 캐요. 그럼 9가마니가 남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는 갖다 팔지 이러죠. 그 당시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9분의 1을 일을 안 하면 돼요. 이왕 나는 감자 한 가마니만 있으면 되는데 9가마니를 하려면 가마니도 9개 더 필요하죠. 이 일도 노가다죠. 근데 그거 어디 쓸모가 없잖아요. 우리 가정이 먹을 수 있는 건 암만 보관을 열심히 해도 한 가마면 돼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농업기술의 산업혁명을 일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으로 농업기술이 진화된 이유가 뭘까요? 보십시오. 제가 9가마니를 더 생산을 했어. 그래서 이거를 옆에 보니까 보리를 길러요. 옆집에. 야, 내가 너한테 감자 줄 테니 너 나한테 보리 줘. 이론상으로는 맞는데요. 영역상으로 시간상으로 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9가마를 갖다 줘도 이 사람이 보리 농사를 망쳐도 될 수도 있고요. 먹고 도망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 사람한테 뭘 믿고 9가마리를 먼저 주겠어요. 내가 먼저 생산되는 농작물을. 뭐가 해결했죠? 화폐입니다. 그죠? 화폐 금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9가마리를 갖다 주고 화폐를 받고 난 이 9가마니로 보리쌀을 사러 갔는데 보리는 농사를 망쳤어. 겨울에 너무 추워서. 그랬더니 옆에서 사과가 보관이 잘 돼 있어. 사과 사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철기 기술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100가마리를 내면 99가마를 팔아서 부를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했겠죠. 물론 농노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생겼습니다. 지주와 갈라지고 했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농업기술과 화폐금융이 결합되면서 뭐가 나왔냐? 바로 초과 생산에서 거래 신용 리스크를 줄이는 화폐금융의 탄생이고 화폐금융이 대량 생산에 폭발적인 규를 일으킵니다. 거짓말입니까? 이제 이해 가시죠? 무조건 많이 생산한다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때 이런 실수 아마 2년 전 강의 들으실 때 그거 떠든 교수님들, 미래학자들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어디가 있나요?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리고 2017년에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을 정의 내리자. 2016년에 터트려놓고 17년에 정의 내리자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기 쳤다는 거죠. 먼저 던져놓고 야 나중에 정의하자. 그런데 지금 몇 년입니까? 2021년이에요. 물론 1, 2년 까먹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 우리 앞에 와 있어야죠. 왜? 최고의 디지털 기술이 5G, 6G, 뭐 나노급 어마어마한 기술들, 인공태양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판인데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여러분들한테 와 있나요? 왜 산업혁명이 안 왔냐면 뭐가 없어서. 바로 금융이 없었죠. 자, 똑같은 얘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200년 전, 300년 전에 이제 왓슨이 와트슨인가 뭔가 하여튼 이 사람이 만들어 놓았다고 하지만 하여튼 대표적으로 기계가 발명이 됩니다. 기계 기술이 발달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나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약간 힌트를 드렸잖아요. 기계 기술이 발달하면 산업혁명으로 곧바로 갈까요? 분명히 뭐가 있겠죠. 여기에는 어떤 금융이 껴있어서 산업혁명으로, 소위 말해서 공업산업혁명으로 폭발했을까요? 생각을 안 해보셨죠? 이제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기계 기술이 발달하면서요, 대량 생산이 필요했어요. 아까 농업은요, 좀 달라요. 열심히 캐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산물을 갖다 주면 리턴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물건을 주고 받는 걸 리턴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포드 자동차를 하루에 1년에 5만 대를 만들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선투자가 필요해요. 아까 씨 뿌리는 수준의 투자가 아니잖아요. 기계를 설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산업혁명을 일으킨다? 거짓말이라고요. 그러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뭘 받아야 되죠? 돈을 받아야죠. 투자를. 여러분들이 엑셀러리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발달했다? 투자금융이 발달했겠죠. 이제 먼저 돈을 쏘고 주식으로 받고 주식의 배당을 받는 투자금융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났다? 공업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지금 1차, 2차, 3차 산업은요, 말장난이고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농업산업혁명 때는 화폐금융이 나타났고, 그죠? 그리고 공업산업혁명 때는 무슨 금융? 투자금융이 나타났죠. 그 투자금융의 영향이 아직 여러분들 지갑 안에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주식이나 뭐 암호화폐라든가 아니면 적금, 이게 다 선투자, 공장 설비, 투자 리스크가 발생하죠. 이 리스크에 대한 대가를 리턴이라고 할까요? 아까 감자 주고 받은 건 리턴이지만 제가 투자하고 받은 걸 뭐라고 합니까? 프라핏입니다. 같은 우리나라 말로는 다 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리턴과 프라핏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금융의 결과물, 보상을 프라핏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금융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보호장치도 마련하고요. 그게 200년, 300년 이렇게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금융자본주의로 바뀝니다. 그 전까지 그 실물자본주의였거든요. 실물자본이 우선이었는데 이제 금융자본으로. 지금은 금융자본이 2008년에 폭발하기 전까지 2008년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금융자본이 폭발했죠. 바로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리만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하나 부도가 났는데요. 부도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회사 하나가. 우리나라 돈은 600조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덜컹 겁이 났죠. 금융이 이제 갈 곳을 잃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너희 나가! 라는 데모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못 쫓아냈어요. 안타깝게도. 왜? 지금 금융자본주의에서 금융부문을 다 떼어내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우선 부동산 거품 다 꺼질 거고요. 주식 다 종이 쪽지 되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나가라는 것도 그냥 억지였지 실제 금융자본주의는 우리의 뼛속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금융자본은 우리같이 개미들은 우습게 봅니다.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금융자본주의의 반대급부. 나는 너희하고 놀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 거야. 그래서 2008년, 정확히 2009년 1월 3일 날 뭐가 탄생하냐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첫 문장에 뭐가 되어 있냐면 백서에 보면 앞부분에 패러그래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탈중앙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아나키즘, 소위 말해서 무정부주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까 탈금융을 얘기한 겁니다. 당신들처럼 거대 자본이 우리를 다 휩쓸고 가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무가 우리나라 거잖아요. 키위도 우리나라 거였고 원래 지금 우리나라 거 없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거대 자본 몬산토가 다 가져갔어요. 엑셀, 카길, 몬산토에서 우리 씨앗은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옥수수를 아무리 열심히 심어도 이제 옥수수가 나지 않습니다. 왜요? 다 고자거든요. 네. DNA 조작을 해서 씨가 새로 씨앗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씨는 몬산토로부터 사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종자업체 중에 하나인가 두 개 빼놓고는 다 팔렸습니다. IMF 때. 이게 자본의 힘이거든요. 근데 그 안타까움 때문에 이제 불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게 터진 게 2008년이고 2009년 1월 3일 날 반대급부로 블록체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으로 자본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공업기술과 투자금융이 결합하면서 대량 생산이 폭발적 소비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폭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역사 속에서 물물교환의 보완을 위해서 탄생했고요. 뭐 이런 형식으로 화폐가 리턴이 M0와 이건 뭐 화폐 이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M0부터 M1까지를 우리가 주머니에 있는 요구불 예금 또는 현금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이제 화폐금융을 주도했고요. 이 당시에 이제 M0와 M1 통화가 기초 통화였고요. 투자금융 시대가 딱 돌아오면서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습니다. 혹시 암호화폐 마음속으로만 투자하신 분. 그리고 근데 암호화폐가 잘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암호화폐로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 먹었다는 얘기는 있지만 최근 비트코인으로 피자 사 먹을 수 있나요? 힘들죠. 왜 힘들까요? 이때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감자하기 전에처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짜리 주식을 오늘 현물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라면집 가서 라면 먹으면 아줌마가 좋아할까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그죠? 왜냐면 삼성전자 주식이 현물 등가물이죠. 맞습니다. 현물의 가치는 있지만 현금의 가치는 있지만 현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을 뜯어가지고 라면 먹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급박한가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 대신에 비트코인 한번 넣어볼까요? 왜 비트코인이 또는 암호화폐가 지금 시장에서 쓸모가 없는지. 자본시장을 대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비씨카드의 카드 결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느리거나 여러분들이 재산을 비씨카드에 맡겨놨는데 비씨카드가 맨날 내 재산을 몰래 빼먹었어. 그러면 가져와야죠. 불편하더라도 찢어서라도 써야죠. 근데 우리나라 신용과 우리나라 은행이 그렇게 개판입니까? 아니잖아요.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에요. 근데 뭐 굳이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뜯어가지고 라면을 먹겠어요. 아직도 암호화폐를 가지고 실생활에 사용한다는 분들은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냐? 이 강의를 안 들어서. 왜? 다음에 볼게요.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할 말이 많았어요. 아까 기본소득 관련 제가 옷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할 말이 많은 게 최근에 이제 기본소득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기본소득을 줬을 때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마 빼놨는데 나중에 영상을 정리할 때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다. 근데 굳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증권집합투자기구에서 발행한 이런 주식들을 가지고 밥 사 먹을 일은 없다. 동의하시죠?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암호화폐가 지금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어디에 필요하냐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암호화폐를 잠깐만 얘기하냐? 새로운 금융수단 중에 하나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거래할 수 있고 송금할 수 있고. 그러나 현금을 대체하고 주식을 대체하는 금융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잠깐 맛을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건 금융이 자본이 항상 이 기술과 결합이 되면서 폭발을 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가 지금 그 시기에 살아. 4차 산업혁명이 안 온다는 게 아닙니다. 올 겁니다. 오는데 뭐 때문에 오는지는 알고 준비를 해야죠. 그냥 기다린다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생적 성장이라는 노벨상에서 나온 얘기지만 이제는 소위 말해서 i5하고 i7 컴퓨터 CPU 칩을 구분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뭐가 빠른? GPU가 빠르면 빨랐지. 그죠? 그래픽카드가 빠르면 빨랐지. 굳이 CPU가 i7이어서 빠르다? 왜? 못 느껴요. 워낙 속도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물에 올랐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으면 이제부터 뭘 해야 되죠? 이제 기술 개발할 때가 아니고 대전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제는 소비용 제품을 만들 때라는 뜻이에요. 그 전까지는 계속 개발을 하셔야죠. 어느 레벨. 근데 사람들이 인지하지를 못해. 소위 말씀드리면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올림픽 중에 가장 많은 메달을 육상하고 수영입니다. 수영이 한 40개 메달이 있는데요. 수영 40개 메달 중에 반은 없애야 된다고 그래요. 농담으로. 왜냐하면 100m 자유형이요. 몇 초 차이 나는지 아세요? 0.01초, 0.001초. 인간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면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른 거고, 그날 수영복 옷 종류에 따라 다른 거고, 물살 흐름, 레인 흐름에 따라 다른 거지 이 사람 실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금메달과 은메달이. 재미없잖아요.
지금 i7하고 뭐 5하고요. CPU 금메달, 은메달 의미가 없어요. 우리 노트북은요, 그냥 싸고 웬만하면 다운만 안 닫으면 써요. 왜? 여러분들 쓰는데 전혀 지장 없잖아요. 일반인들이 쓰는. 이제 여기에 어떤 기능을 넣고 어떻게 가격을 어떻게 더 얇게 아니면 더 싸게 아니면 더 멋있게 아니면 애플처럼 아예 그냥 브랜드 이미지를 거기다 넣든지 이런 형식으로 가야 되는 시기죠. 여기에 맞춰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바로 대량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문제는요, 안타깝게도 집에 보통 한 4개의 방이 있죠. 화장실 하나, 뭐 거실 하나, 애들 방 2개, 그러니까 부엌까지 하면 5개 있죠. 5개 중에 지금 보통은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사시잖아요. 렌탈을 하시든. 방 5개 다 채우신 분. 화장실까지. 왜 없죠? 하나에 25,000원 렌탈해도요, 방 5개면은 125,000원 내야 돼요. 공기청정기로만. 그러면 우리 가게가 망해요. 디지털 기술이 암만 발달해도요, 공기청정기는요, 반경몇 킬로요? 2m, 3m만 청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장실에 제일 많이 있어야 돼요. 거기 제일 더럽거든요. 그 화장실에 안 넣으시죠. 안방에만 넣거나 거실에만 넣고. 잘 때는 거실에도 넣고 그냥 자. 그러면 저희도 보면 얘도 자요. 공기청정기가. 의미가 없어요. 각 방마다 넣어야죠. 특히 부엌에 넣어야죠. 고등어 굴 때, 뭐 들 때. 근데 왜 안 넣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디지털 가전을 300개 정도 소유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300개 정도 디지털 가전을 우리가 안고 가면요, 우리 파산입니다. 지금 이 가격으로 파산이에요. 그래서 대량 소비의 필요성은 있지만 대량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량 소비를 뭘로 해결할 거냐? 사용자의 가계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를 어떻게, 어떤 금융으로 풀어야 될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아무리 이제부터 주무셔도 됩니다. 근데 이 물음표에 답말하시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돈 엄청 버실 수 있습니다. 왜?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이제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아까 역사는 손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업 기술이 뭐와? 철기 기술이? 그쵸. 화폐금융과 결합되면서 폭발 일으켰고요. 그때 돈 엄청 벌었겠죠. 그리고 나서 공업 기술이 투자금융하고. 그러면 요번에 디지털 기술은 어떤 금융하고 결합을 해야 될까요? 이거 상상하셔야 돼요. 이거 상상하시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제 AI, KPI, 그러니까 AI, 메타버스 이런 단어들이 막 올라와요. 가치 투자, ESG, 이게 뭐지? 왜 나오는지 모르시죠?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발맞춰서. 이 결과물이거든요. 물론 아직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저거 알면 제가 여기서 강의하겠습니까? 그렇죠? 디지털 기술과 저는 이제 임팩트 금융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것도 아직 모호합니다. 모호하지만 임팩트 금융이라는 어떤 요소가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요소. 이게 역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뭐 간략 말씀드리면 2000년 이후로 여러분들이 한 20년간 린 스타트업기, 린 테스트기를 거칩니다. 금융에. 대표적으로 뭐였냐면 자본주의가 안 하던 행동을 해요. 뭐였죠? 공유경제. 그죠? 그리고 공동구매, 크라우드 펀딩, P2P. 이건 자본주의 내에서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2000년부터 갑자기 이런 게 막 나와. 공유 플랫폼. 왜? 이제 연습한 겁니다. 디지털 기술하고 부딪혀야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단가가 낮아질 거예요. 왜? 공동구매하면 소비자가의 몇 프로까지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죠? 그게 만약에 10,000명의 공동구매가 아니고 100만 명의 공동구매라면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전자제품 이거 하나 한 5만 원 할 겁니다. 뭐 4만 원, 5만 원 하겠죠. 이거 제가 10만 개 주문하면 여기 사장님이 저한테 얼마에 팔까요? 조건이 있죠. 브랜드 필요 없고 모델 필요 없고 그리고 포장도 필요 없어요. 그냥 뾱뾱이에 싸주세요. 돈 먼저 줄 테니까 10만 개, 아니 100만 개, 아니 1000만 개면은 얼마에 주실까요? 여기 뭐 제조하시는 분들 가만히 고민해 보십시오. 이게 임팩트 금융의 맛을 우리가 봤어요. 20년간.
이렇게 하면 싸지네. 그래서 아까 차라리 공기청정기를 1000만 개 한꺼번에 주문해 놓으면 우리 집에 5개 들어와도 기껏해 2, 3만 원 되겠는데? 이 연습을 20년간 하셨습니다. 아직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자본과의 좀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금융이 견제랍니다. 왜? 자기네 먹을 게 없잖아요. 정상적인 렌탈 업체나 정상적인 리스 업체는 이걸 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동구매 팀을 만들거나 어디에서 뭐 카페를 만들어서 아니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셨죠. 기존 금융하고 사이가 안 좋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을 금융위에서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네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아까 자본이라는 자본시장을 이해하시려면 이제 새로운 자본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미래 자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다품종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산업혁명은 나는 뭔지 모르지만 이런 금융에 의해서 폭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임팩트 금융이 뭐다라는 건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여러분들의 시도를 통해서 린테스트죠. 테스트를 통해서 KPI 나올 때까지는 아직 저도 함부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예측은 합니다. 대표적으로 혹시 걸그룹 중에 아이즈원이라고 아시는 분, 뭐 안다고 그래도 남자분은 손 잘 안 들으시는데 아이즈원이라는 걸그룹이 있는데요.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프로젝트 그룹이고 요번에 해산했어요. 프로젝트 이제 종료돼서 각 소속사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각자 소속사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팬들이 갑자기 비영리 임의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즈원을 영원히 지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반비 대줄 테니까 음악 만들어서 계속 아이즈원 음악을 듣게 해줘 라고 돈을 모았는데 그 푼돈이 얼마 모였게요? 40억 모였습니다. 웃으셔야 돼요. 이게 임팩트 금융이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20년 전에 여러분들도 아나바나 하고요. 공동구매하면서 직구, 해외 직구하면서 웃으셨어요. 그렇게. 근데 그 웃음이 이제부터 이게 메타버스는 뭐야? AI는 뭐야? 뭐 얘네들이 왜 모여가지고 대중주도 민주주의 뭐지? 얘네들이 왜 돈 모아가지고 40억짜리 뭐하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는 기업들, 여러분들이 엑셀레이팅 하는 기업들, 여러분들이 도와주려는 같이 컨설팅 하는 기업들이요. 이 금융 없이 회사를 차린다고요? 열심히 만들어서 잘 파신다고요? 그러면 기존 자본시장 내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팬덤이 미리 BTS가 음악을 만드는 겁니까? 아미가 음악을 만드는 겁니까? 저는 아미가 음악을 만든다고 봐요. 서태지와 BTS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이런 거 고민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계속. 서태지도 최고의 뭐 조용필 이후로 가왕이라는 소리를 듣죠. 그죠? 그런데 아미와 BTS하고 차이점은 뭐죠? 서태지는 저항과 반항이었어요. BTS는요. 위로와 희망이야. 영역이 달라요. 근데 위로와 희망은 함부로 하면요 비웃어요. 네가 뭔데 나를 위로해줘? 맞죠? 그래서 팬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이게 팬덤입니다. 솔직히 좀 죄송하지만 서태지 팬들을 팬덤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팬클럽이라고 그랬죠 우리. 팬덤은요 약간 종교적인 영향이 있어요. 여기 뜨거워야 돼요. 아이즈원 분들이 그 뜨거움 없이 40억을 어떻게 모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보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음악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거죠. 리워딩스라고 합니다. 아직은 뭐 영어 제가 사전에 등록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렇죠? 보람 있는 일에 대한 대가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100원짜리 삼다수를 집 앞에서 먹는 건 보람 있는 일입니다. 뭐에 비해서? 내가 10분에서 30분 걸려서 홈플러스, 그것도 문 안 열리는데 새벽에 가서 하나 사오는 것보단. 그죠? 이게 가치잖아요. 이제 가치 자본이란 말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실물 자본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금융 자본이라는 단어와 화폐 자본, 뭐 금융 자본, 용어는 되게 다양합니다. 그게 두 개뿐이 없었어요. 그냥 상품 자본이라고 되고. 그죠? 그래서 상품이 있었고, 그게 농업산업혁명 때는 주로 이랬던 게 상품이었고, 공업산업혁명 때는 이제 투자,
자본이 있는데 이제는 무슨 자본인지 측정이 안 돼요. 이거에 대한 해법을 푸셔야지 앞으로 투자 회사에 자격이 있어요. 그냥 딱 보고 무당처럼 이건 잘 되겠네요. 마음에 들어. 이런 엑셀러레이팅이 이제 위험합니다. 안 되죠. 어떤 시장 트렌드에 맞는지, 그런데 시장 조사 막 해가지고 뉴스 많이 보고 아는 척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건 기존의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왜? 똑같이 돌아갔으니까. 근데 미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벨 경제학상이 2016년부터 전혀 다른 개념의 경제학적 이론들을 가지고 상을 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판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제 판이 바뀐 데다가 옛날 컨설팅 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얼마나 예뻐요. 이거 아무리 예뻐도요. 제가 이거 유사하게 이거 5만 원에 파는데 5천 원에 이거 유사하게 만들면요. 방법이 없어요. 아니 5천 원이 아니죠. 5천 원을 한 달에 100원씩만 내세요. 다르죠? 이게 금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써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의 몸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몸뚱아리가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럼 자본은 뭘까요? 자본은 외부의 에너지입니다. 내가 먹는 거. 그러니까 외부 자본도 투자도 받고, 그죠? 그리고 잉여 자본도 넣고. 그러면 이 자본 에너지가 제 몸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실제로는 금융입니다. 그래서 자본의 이동을 금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디지털 기술이 자본화가 되려면 핏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피가 순환을 해야 되니까. 그 핏줄이 그 피가 뭔지를 정의 내리지 않고 내 몸이 정상적으로 운동을 하겠습니까? 디지털 기술을 먹었잖아요, 지금 에너지를. 그리고 이거를 내 뇌와 내가 운동하는데 쓰게 하려면 최적의 에너지를 쓰게 하려면 어떤 피가 있어야 되는지. 이걸 정의 내리지 않고 4차 산업혁명을 떠들었으니 얼마나 코미디가 됐냐고요. 3년 전, 5년 전 유튜브에 4차 산업혁명을 강의하시는 분들 강의록을 한번 딱 들어보세요. 지금 지켜지는 거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됐어요. 먹는 건 이해했어. 그건 누구나 알아요. 앞으로 며칠 전에 갔더니 두 군데가 무인 편의점이 생겼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이스크림 가게.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무인으로 하니까 기분 되게 이상하대요. 많이 고르게 되고. 그리고 카메라가 한 10대 있어요. 거의 연예인 된 기분이야. 그랬더니 어저께 갔더니 그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반찬 가게가 무인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있냐면 제 기억에는 3인분 부대찌개, 그리고 저도 하나 샀는데 소고기 묵국, 그리고 뭐 순대 볶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가 한 종류별로 있고요. 거기에 딱딱딱 9,9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무인입니다. 그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금 강의를 하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맞죠? 이건 4차 산업혁명이 아니에요. 그냥 기술이 발전해서 편해진 거지. 산업혁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게 있어요. 그 폭발적인 게 왜 없냐? 바로 자본을 정의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본을 어떻게 움직일 거를 정의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자본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건 이제 알았어. 뭘로? 몸으로. 크라우드 펀딩 해봤잖아요. 공동구매 해봤잖아. P2P로 하니까 제 고대 다니는데요. 제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알바를 못해서 200만 원이 빵꾸 났어요. 등록금 중에. 200만 원만 꿔주세요 하니까 갑자기 200명이 만 원씩 다음날 다 입금시켜줬어. 물론 이 친구가 열심히 해서 갚을 확률이 더 높지만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얼마 손해보시는 거예요? 1인당 만 원이잖아요. 이게 임팩트 금융입니다. 리스크를 분산하죠. 이게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제가 10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 5,500만 명한테 20만 원씩 나눠드리겠습니다 하고, 자, 국민 여러분, 우리 너무 IMF 힘드니까요. 제2의 IMF가 왔습니다. 20만 원씩만 걷어주세요. 그러면 얼마 생기죠? 10조 생기죠. 계산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느낌이 오십니까? 임팩트 금융이라는 게 대중주도 금융, 또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면서 돈도 벌고. 아이즈원의 팬들은 돈을 어떻게 벌까요? 그거 음반 나오면 돈 받겠죠. 로열티. 그건 리워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리워드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그죠? 음악을 듣고 싶어. 그건 리워딩스에 가깝죠. 그 의미 있는 보상이죠. 가치 있는 보상. 그런데 돈까지 받아. 그럼 해야죠. 내가 고대생 하나 살렸잖아. 10,000원 주고. 날리면 10,000원 날리는 거고. 하면 너 나중에 혹시 너 이렇게 힘든 사람들 너도 도와줘. 좀 약간 뭉클하면서 돈도 버는. 물론 10,000원에 대한 이자는 받으실 겁니다. 근데 이자 때문에 투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 열심히 공부하라고 10,000원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리워드와 리워딩스. 아직은 정의를 안 내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논문 아닌 책하고 같이 이제 엮어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아이즈원이나 10년간, 20년간 이 자본의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건 이제는 소위 말해서 MZ세대한테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선한 영향력 아니라는 거지.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런데 돈도 벌고 리워드. 프라핏입니까? 아닙니다. 아이즈원에 40억 투자한 사람들이 프라핏을 생각해서 했다면 그냥 비트코인 넣겠죠. 그죠? 근데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보상을 받지만 거기에 리워드라는 수익적인 보상까지 why not? 여러분 MZ세대 아니라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다 이제 그런 거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왜 기부를 안 하시는지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안 하세요? 그 돈이 어디 있으니 잘 몰라. 근데 아이즈원에 돈 넣는 건 내가 다 봐. 그리고 나도 로열티를 받을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실 기업들. 물건을 가져와서 이걸 만들었는데 딴 데는 50,000원인데 이건 40,000원, 이 디자인이 훨씬 좋아요. 그건 기본이죠. 기능은 기본입니다. 이걸 가지고 마케팅한다 불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야광등 하나 달고 아미한테 팔면 몇백만 개 팔리죠. 그죠? 근데 아미가 이걸 사주는데 내가 뒤통수를 맞는다고 사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리워드와 리워딩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단어입니다. 리워딩이 영어로는 가치가 있는, 뭐 의미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명사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니까 꼭 사전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벌써 4시죠? 이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쭉 얘기하고 싶은데요. 앉아있는 분들은 허리에 한계가 좀 있으니까 화장실 갔다 오시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밥 먹고 제일 졸릴 시간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셔야 될 시간이라 체력도 방전되셨고 맨날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도 아니고 그래도 귀한 시간 내셨으니까 하나만 얻어 가십시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뭐 금융이라는 게 아까 제가 자본주의나 자본시장을 얘기하면서 금융시장을 잠깐 얘기하는 건 자본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자본은 아까 말한 대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영양분을 소위 말해서 잘게 소화시키게끔 만들어주는 건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엑셀러레이터들이 이 에너지들을 외부 에너지를 가져와서 음식물을 가져와서 열심히 쪼개서 영양분화 시키는 거. 그래서 그게 피와 살로 되게끔 하는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의 역할이고요. 그 이유가 금융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화폐금융과 투자금융은 여러 형식으로 뭐 어느 누구도 초등학생도 아는 수준으로 이제 진행을 했죠. 어떤 금융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건 가상화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상화폐, 그 종이 찢어먹는 삼성전자 주식 찢어먹듯이 비트코인의 일부분을 가지고 라면 끓여 먹겠다라는 그 생각만 버리시면 됩니다. 그건 아닐 거다. 그래서 잉여자본의 탄생은 이제 소득도 아까 말한 소득의 방향이요. 리턴에서 프로핏에서 리워드로 바뀔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리워드입니다. 그건 뭐 개발하시는 분들은 너무 빨리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 자본도 노동자본에서 투자자본에서 무슨 자본으로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거 예측하면 대박이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회사 만드시면 되고 거기에 맞춰서 펀드 만들 거거든요. 저도 실물자산 펀드를 몇 개 설계를 해봤는데
이것만 예측하면 대박이에요. 왜? 남들 안 하니까. 그래서 금융자본과 부동산자본과 기술자본이라는 건 이제 다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자본은 아마 인적 자본이나 문화적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에 숨겨 있는 게 있지만 제가 거기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 제가 아직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는 있어요. 아이즈원 사례나 여러 사례를 보면 공동구매는 P2P든 크라우드 펀딩이든 공통점이 뭘까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즈원 사례나 이런 거 공통점이 뭐죠? 우리들이 스스로 투자자가 된 거. 그리고 참여자가 됐죠. 그래서 저는 참여금융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론적으로 성숙되진 않았다. 세계 혼자에서 나 혼자 떠들고 있으니까. 근데 아마 참여공유 개방이라는 개념으로 세상이 발전할 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금융, 내가 금융에 스스로 참여해 본 적은 없잖아요. 항상 공모주 하면 끝에 그게 금융 참여는 아니거든요. 판 다 깔아놓고 우리는 가서 숟가락 하나 얹은 거였지. 근데 아이즈원 사례처럼 내가 스스로 돈을 모아서 새로운 금융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리워드와 리워딩스를 받는다? 이거는 참여금융에 가까울 거다라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델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엮어놓는다 그러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팬덤이 형성이 되겠죠. 그 참여금융의 최대 혜택은 BTS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가사는 그래서 저항과 반항이 없어요. 왜? 아까 지금 방금 얘기하셨지만 사회적 금융 또는 사회 소셜이라는 거는요,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상대가 낮아져야 돼요. 불쌍해져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도와줄 거 아니에요. 저항과 반항의 대상은요, 같이 학교 가지 말자. 학교 이데아가 뭐죠? 서태지 가사를 한번 보세요. 학교 가지 마. 왜 나를 여기에 쪼그리게 이렇게 막 잡아 넣으려고 그래. 나 싫어. 막 이런 거거든요. BTS 가사는요, 야,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가자. 우리 희망 있어. 그잖아요. 이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참여하려면 위로가 돼야 되는데 불쌍하다 그러면 참여 안 해요. 자, 여러분 내가 10,000원씩 줄 테니까 다 오세요. 그 집입니까? 그러니까 참여 안 하죠. 그죠? 되게 심각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연탄 서비스 해주시고, 그러니까 서비스가 아니고 있죠. 봉사해 주신 분들은 마스크 못 샀던 거 기억나세요? 연탄 봉사할 때 지금 이거 코로나 전에 마스크 못 쓰겠습니다. 왜요? 냄새 때문에.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연탄 배달을 해오는데 우리 집에 냄새가 싫어서 마스크 쓴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못 쓰겠습니다. 비슷한 영화가 나오죠? 지하의 냄새 때문에. 그죠? 무슨 영화인지 다 아실 겁니다. 송강호 씨 나오는. 그러면 내가 소셜을 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상대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자존감이. 그런 형식의 참여는 아닙니다. 참여는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요. 아이즈원 노래를 내가 만들었어로 얘기하겠죠. 40억을 낸 사람들은. 그죠? 그런 아마 금융일 거다라고 그냥 상상만 해봅니다. 현대자본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약간의 역사로는 돌아가죠.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몇백 년 전으로 아담 스미스까지 넘어갈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농업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을 설계하고 자본주의를 설계했기 때문에 케언즈가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케언즈도 이제 실제 여기서 끝납니다. 뭐냐면 이게 달러였어요. 옛날에 근본이제 때 보면 $10 in gold coin. 여기도 코인이 나오죠. 비트코인의 코인은 아닙니다. 자, 금으로 이 10달러짜리를 금으로 바꿔줍니다. 라고 써 있었어요. 어디에? 네, 화폐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근본이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앙은행이 금을 확보한 만큼 화폐를 발행했죠. 지금도 그러나요? 자본주의를 아는데 제가 요즘 바보들의 세계라는 책을 읽거든요. 인류 문학자들이 쓴 책인데 이 바보들의 세계에 보면 20년 후, 200년 후에 다 바보들만 남는데요. 기본적으로 AI 기능이 워낙 발달해서 의사결정을 할지 몰라. 오늘 나 뭐 입어야 돼? 그러면 알아서 얘기해 주겠죠. 오늘 날씨는 어떻게 했고, 어저께 비 왔고, 어저께 뭐 입으셨고, 이러니까 상황이 이렇고, 온도가 이러니까 이 옷 입으세요. 한 10년만 AI 스피커한테 물어보시다가요. 11년째 1월 1일 한번 다시 걔가 만약에 전기가 나갔다. 그 다음에 옷을 어떻게 입으실지 몰라요.
제가 7년간 한 미용사한테 머리를 깎았거든요. 앉으면 알아서 깎아줬어요. 그분이 지금 둘째를 낳으러 쉬고 계세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저는 다른 미용실 가서 한마디 했어요. 예쁘게 깎아주세요. 뭐 샤기인지 뭔지 몰라. 어디를 컷해달라는지도 모르겠고 해본 적이 없어요. 병신이 됐다니까요. 그게 바보들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에 사는데 자본주의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그럼 근본이지가 아니고 뭐지? 중앙은행에 뭘 갖다 놓고 달러를 발행하는 거지? 아시는 분? 다 알고 계시죠? 마음 놓고 발행합니다. 누가요? 근본 이자는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 때 폐지됩니다. 실질적으로 폐지되죠. 네. 원달러라고 바뀌었죠. 제가 바꾼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바꾸셨어요. 물론 브레튼 이스트 우드 체제라는 아주 새로운 체제가 10년 후에 만들어지는데요. 그때 뭘 얘기하냐면 뭐 석유 파동도 일어나고 되게 세상이 복잡해지고 금이 우선 모자랐어. 금이 너무 모자라니까 화폐 시장은 확장하고 있는데 금이 모자라니까 미국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각국 중앙은행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금 대신에 달러를 보관하고 니네 화폐 발행해. 와,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됩니다. 그리고 석유는 공통적인 통화인 달러로 결제한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44년인가 이럴 겁니다. 그것도 우리는 몰랐어요. 자본주의가 끝난 겁니다. 왜? 자본주의의 순수성이 뭐죠? 경쟁을 통해서, 순수한 경쟁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한 1조를 벌었어요. 그런데 환율이 10% 떨어지잖아요. 그럼 1000억이 날라가. 이거 뭐죠? 그리고 일본은 더 억울하죠. 미국이 강제로 원화 절감시켰잖아요. 황당하죠. 너희 돈 너무 많이 가져갔어. 어떻게 우리나라에 100조를 가져가? 야, 달러 10%만 깎자. 그러면 10조 날라가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 경제인가요? 순수 경쟁 자본주의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했죠. 우리 지금 30-40년 동안 자본주의 살면서 우리가 지금 바보들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네. 근본이제가 없어졌어 하는 사람이 언제 알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2008년에 갑자기 달러를 5배를 찍어냅니다. 미국에서 양적 완화라고 그러는 정책,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정책을 내놓고 달러를 기존 달러의 5배를 찍어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충격받은 게 뭐냐면 미국은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는 거였네. 근본이지 어디 갔지? 를 찾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골드란 말은 없어요. 그냥 원달러야. 내가 신이야. 내가 마음대로 찍을 거고. 이게 현대화폐 이론으로 나옵니다. 최근에. 국가가 망하지 않고 국가가 재정 적자를 보더라도 망하지 않는 이상 국가는 화폐를 무한으로 찍어도 된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아마 6천조 정도 추가 양적 완화했을 겁니다. 2008년에 4천조 5천조 했고요. 이번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 때 한 6천조 찍어냅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시잖아요. 6천조를 마음대로 미국은 어떤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왜? 찍으면 되잖아요.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웃기죠?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요. 200년 후에 여러분들을 비웃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후손들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몰라서 맨날 저렇게 선진국에 또는 금융 선진국들에 당했던 민족 또는 국가, 그때까지 존속한다면 사회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었다. 참 창피하다. 임진왜란 욕하지 마십시오. 노론소론 욕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들의 기초적인 지식이, 자본주의에 대한 지식. 아직도 자본주의 하면 공산주의랑 헷갈리는 분 천지예요. 그러니 자본주의 모르시죠. 그러니 이게 자본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집 하나 사는 게 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쟤네는 하루에 몇 조씩 버는데. 그죠? 기축통화의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양적 하나, 2008년에 4조 5천억 달러 5배까지 늘립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다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그 양적 하나를 통해서 물가락이 일어나고요. 이거는 거시경제학에서 나오니까 머리 아플 때 안 쓰셔도 됩니다. 이제부터
미시경제학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는지를 자본시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페이퍼에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은행의 지급준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은행이 수신고 또는 국가로부터 한 100조를 꼬읍니다. 지급준비율이 5%면 5조만 놔두고, 그죠? 95조를 뭐 해야 됩니까? 그쵸. 대출 또는 투자를 합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자 100조를 추가 발행했다면 시장의 예금 통화는 얼마나 증가하게 될까요? 그런데 이게 EBS에서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금을 대출받아 운영하는 은행의 예금 통화량이 증가는 100조당 5%로 잡으면 예금 통화가 2,000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대입니다. 최대. 이렇게 안 되죠. 안 되는데 그 책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100조를 꼬아서 5조를 놔두고 95조를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100조 자체를 지급준비율을 두면 제가 얼마까지 여러분들한테 돈 꿔줄 수 있을까요? 2,000조란 뜻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통장에,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도 통장에 넣어놓죠. 그죠? 돈을 안 찾잖아요. 지급준비율이라는 건 이걸 맨날 찾는다 그러면 지급준비율이 100%여죠. 오늘 은행에 다 찾아갈 건데, 근데 거의 안 찾아간단 말이에요. 통장에 넣어놓고 찔끔찔끔 쓰든가 카드 결제까지 넣든가 다 숫자로만 가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95%를 자기도 운영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대출을 해줘요. 또는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운영할 수 있는 게 2,000조입니다. 그런데 2,000조까지 안 가도 돼요. 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으로 13조 4천억을 1차 지원금으로 썼습니다. 기재부에서 말렸어요. 이거 몇 프로뿐이 효과가 없다. 기껏 내가 3, 4조뿐이 효과가 없고 나머지는 다 2바퀴, 3바퀴 돌고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갈 거야. 우리나라 회전율이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쌌죠. 쌌는데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가 있을까?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가 있는 그 돈은 어디 있냐고요. 삼성전자가 가져갑니까? 자, 제가 삼성전자 주식이 50만 원짜리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 대주주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주식을 13조 4천억으로 사주셨어요. 그러면 제 통장에 13조 4천억 들어와 있나요? 내 주식 판 게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사셨죠. 결국은 그 돈은 어디 있냐면 은행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행은 13조 4천억까지 뭐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저께 발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중 4대, 우리나라 4대 은행이 안타깝게도 작년 1, 4분기 실적이요. 실적 중에서 수익 실적의 90%가 대출입니다. 무슨 뜻이지? 10조를 벌었다면 그 중에서 9조가 대출 이자란 뜻입니다. 자, 대출 이자는 누가 냈나요? 기업과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나죠. 무슨 뜻이냐면 통화량이 늘면 뭐가 늘어난다? 대출이 늘어난다. 근데 경기가 안 좋아. 돈을 막 정부에서 13조를 찍어냈는데 경기가 안 좋아. 그러니까 파산도 하고 여러분들 힘드시죠. 그래서 지금 7등급, 8등급은 원래 대출을 안 해줬거든요. 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을 해야 되는데 돈을 안 빌려가. 그러면 우리 망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7등급, 8등급까지 대출을 낮춥니다. 대신에 대출 이자가 3%에서 20%로 올라가죠. 현금 대출, 지금 현금 서비스 대출 이자가 19%에서 21%입니다. 지금 세상에. 현금 서비스 안 써보니까 모르시죠? 서민들 중에 쓰는 분들 많아요. 22%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쓰는 분들 많아요. 당장 급하니까. 현금이 늘어나니까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엄청 생기는 거죠. 왜? 은행이 먹고 살려고 꼬시는 겁니다. 대신에 수준이 낮잖아요. 신용승급이 낮으니 이자는 높이 받습니다. 그러니 한 1, 2년 지나면 여러분들은 투성이야. 작년에 1,400~500조에서 지금 1,700조까지 가계대출이 늘어났습니다. 왜? 우리나라 예산이 증액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100조 늘어났고요. 중소기업이 40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늘어난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금액이 140조가 늘어났습니다. 희한하죠? 우리나라 추경 예산이 100조인데. 왜? 보세요. 예산과 지출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균형 예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오늘 내가 600조를 써도요, 1년 후엔 600조 걷어들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출 받을 돈이 없어요. 근데 적자 예산을 가지고 600조에 700조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걷어들인 건 세금은 똑같으니까 600조 걷어들였어. 그러면 아직 은행에 100조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누가 낸다고요? 이 자본주의 되게 웃긴 게 그걸 서민들이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은행이 그 권한을 국가로부터 받았으니까. 그래서 은행이 잘 살면 여러분들은 굶어 죽는 겁니다. 이게 금융자본주의의 지금 한계예요. 그걸 모르셨잖아요. 모르시면 아까 말한 대로 바보들의 세계에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재난지원금으로 30만 원을 받았다 박수 치시고 한 달, 1년 후에 후회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꼬실 겁니다. 지금 아마 문자 오실걸요? 저리대출, 카카오가 오늘 신용금 등급이 낮은 시스템에도 대출을 확대하겠다, 1조 5천억 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다. 그러면 카카오는 1,500억 어디서 자본을 확보한 거죠. 그러니까 뭐 계산 쉽게 하면 1조 5천억 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꿔줄 사람이 없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신용이 나쁜 사람도 지금 인터넷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제 이걸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여기가 뭐 예금금융공사라든가 예금을 공부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깊이 얘기 안 하겠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면 이 흐름이나 이 맥락이나 이 트렌드, 금융의 흐름을 알아야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기업이 어떤 시장에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금융과 어떻게 결합돼. 금융과 결합 안 되면 산업혁명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자본주의의, 금융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거를 아셔야 되는데 그걸 지금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 주면 좋대. 10만 원씩, 30만 원씩, 100만 원씩 주니까 13조 4천억 딱 풀리고 나니까 갑자기 뭐 우리 부채가 140조가 늘어나는. 나중에 이거 논문을 쓸 거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은 안 쓸 겁니다. 왜냐면 정치인들한테 혼나요. 기재부가 이 얘기를 했어요. 13조 4천억 줘봤자 효과가 3조뿐이 안 나고 이거 투자 승수가 너무 낮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여당 대표가 뭐라 그러셨냐면 기재부는 정치하지 마라. 기재부는 솔직한 얘기를 한 건데 정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에 이코노크러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책은 아니고요. 번역되어 있는데 이코노크러시가 어마어마한 책이거든요. 왜냐면 애정도 없고 삶의 기준도 없고 소셜 마인드도 없는 7명의 금융위원들이 우리나라 금리를 정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 이코노크러시들이 지금 사라졌어. 지금은 정치인이 통화론자가 없어졌어요. 화폐량의 증가를 통해서 뭐 국가 이거 얘기하면 다 바보예요. 통화론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화폐 이론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줄 거냐 말 거냐만 지금 싸우죠. 그죠? 대신에 용어가 뭐 기본소득이냐, 뭐 무슨 소득이냐 이거 가지고 싸울 뿐이지 그 밑에 통화가 늘어났을 때 서민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는 아무도 지금 관여하지 않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이 무너졌듯이 지금 통화 이론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판이 바뀌었다는 뜻인데 문제는 다른 영역의 통화, 다른 영역의 화폐, 다른 영역의 금융이 나와야지 문제가 해결될 걸 자꾸만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가져오면 우리 서민의 삶은 무너진다. 대출이자 총액이 100조면 대출이자가 연 5%, 5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또 5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예금 통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2018년 국내은행 보험사 순이익이 얼마 될까요? 자, 매출이 아닙니다. 2018년 은행이 20조 벌었고요. 단기 순이익입니다. 은행 우리나라 지금은 약간 전세계 역전됐지만 신입사원 연봉이 가장 높은 데가 은행이었죠. 노조도 확실히 돼 있고요. 5시면 딱 땡 하고 끝나죠. 4시면 끝나네. 그죠? 그런데 그런 은행의 순이익이요. 단기 순이익입니다. 단기 순이익이 20조. 보험도 20조예요. 이 돈을 어디서 났을까요? 아까 이분들이 해외에서 투자해가지고 벌어왔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90%는 대출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은 대부분 대출로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온 300원, 500원 수수료입니다. 물론 이자도 있고요. 뭐 따져보니까 가정당 평균 한 200만 원 초과 지출하게 됩니다. 5조 늘어날 때마다. 그죠? 이번에 또 돈 뿌리면 이제 1,000만 원 초과 지출. 그러니까 빚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파산하고 또 국가에서 덮어주고
이게 악순환이죠. 이제 이런 금융화 하게 되는데 그 과정상 국가는 망하지 않는데요. 그 과정상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자살하는 사람도 늘고 파산하고 너무 뻔뻔하게 교도소에서 이번에 무기징역을 구형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죠? 사람 안 죽이 그 무기징역 보셨어요? 그죠? 펀드 하나 운영 잘못했는데 무기징역 어저께 선고받았잖아요. 그리고 대표이사는 회장은 무기징역, 대표이사는 25년인가? 사람 안 죽였는데 이런 시대에 그렇게 뻔뻔한 분들도 계신데 서민들은 500만 원, 1000만 원, 1억 때문에 자살하십니다. IMF 때 경험을 했고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 또 자본시장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스타트업해서 5천만 원 투자하고 1000만 원 투자하고 뭐 얼리 스테이지 넣고 그 다음에 뭐 세컨 아니면 뭐 장투사에서 팁스에 이거는요 이 펀더멘탈에서는 그냥 장난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제가 스타트업을 인천대 기술지주 있을 때 18개 정도 투자했었거든요. 4년 동안. 근데 학생들은 투자하면 나중에 대기업 가 있고요. 대표이사들이 똑똑한 거죠. 열심히 경험하고 대기업 가 있고. 그리고 시니어들은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왜? 바꿀 생각이 없어요. 왜 못 바꾸냐면 아이디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술은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의 흐름을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열심히만 만드시고 재수 좋으면 성공하고 마케팅 잘 만나거나 트렌드 잘 만나거나 성공하고 나머지는 그냥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의 역습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정보 비대칭이라는 건 2000년 이전까지는 어마어마한 시대였습니다. 2000년 그러니까 AD 50년에 체륜이 종이를 발명하면서요. 지금과 같은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우선은 정보가 귀로만 듣든 심지어 성경부터 시작해서 다 대나무에 쓴 거 말고 다 구전이었죠. 그게 정보가 집적이 되고요. 그 집적된 정보가 전달이 되고 전달을 체계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뭐가 됐죠? 학문이 나오고 학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시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역사시대 말년 1950년대, 1900년대 딱 들어서 지식을 공유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중이 이제 뭐 무리라고 그러죠. 무리. 대중을 네이버에서 치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좀 깜짝 놀랐는데 엘리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옵니다. 네이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대중 쳐보세요. 그리고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며 이걸 대중이라고요. 왜? 엘리트가 써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열심히 공부해. 서울대 가게. 이거거든요. 엘리트가 되지 않으면 넌 영원히 거지처럼 살 거야. 2000년 동안 우리 세뇌교육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어사전에 있는데 어느 누구도 반항하지 않아. 우리는 다 대중인데 엘리트예요? 여러분 엘리트라 기분 좋습니까? 그 얘기 듣고? 아니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죠. 대학에 가서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감히 제가 2000년부터 했으니까 20년을 강의한 거잖아요. 20년을 강의했는데 갑자기 학생이 교수님 저거 틀렸는데요? 네이버가 아니래요. 쳐보니까 아니야. 어느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민사소송은 뭐 7년, 그래서 10년인데요? 나는 어저께 보고 갔거든 네이버를. 자기 7년이래. 이상한데 법 바뀌었는데? 그랬더니 변호사가 이만한 법전을 들고 와요. 제가 그 사람한테 맡겼겠습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몇 개월 전에. 근데 나중에 법전을 보더니 바뀌었네요. 제가 변호사보다 똑똑하죠. 아니죠. 네이버가 똑똑하죠. 구글이 똑똑하고. 이제 어떤 시대요?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니까 성도들이 교리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하죠? 어떤 시대입니까? 아이들과 대화하는데 애들이 더 똑똑해. 뭐냐면 정보 대칭 시대가 왔어요. 뭐 때문에? 제2의 종이가 나왔죠. 뭡니까? 2000년에 나온 게 1997년 4년부터 나왔던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네트워킹 모바일이 여러분들의 삶을 평준화를 무지하게 높여놓은 거죠. 내가 원하면 저도 논어를 지금 책을 썼거든요. 근데 웃긴 건 논어 학당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만약에 약간 한자가 어렵잖아요. 그럼 네이버 치면 다 나와. 그리고 내가 맞는 이제 소셜 논어라는 걸 썼는데 몇 개월 걸리지 않아요.
내가 모 대학교 유림 밑에서 하사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돼요.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자기가 우주에 관심 있잖아요. 초등학교 애가 나사 과학자들하고 서로 이메일 하면서 얘기한다니까요. 보셨잖아요. 이제 정보 무슨 시대요? 대칭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판이 바뀌었다고 그런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 대칭 시대에 근데 약점이 하나 있어요. 정보 대칭 시대는 다 똑똑해야 돼. 근데 희한하게 안 건드리는 게 하나 있던 게 국방, 정치, 그리고 자본주의였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걸 깬 거죠. 이제 여러분들 바보입니다. 빨리 정보 대칭해. 안 그러면 계속 핏발려 먹을 거예요. 금융으로부터. 탐욕적 금융이 여러분들은 밥이거든요. 돈 주면 좋대. 30만 원씩 다 뿌립시다. 내가 매달 줄게요, 매달. 매달 주면 우리나라가 1인당 50만 원씩 매달 주면 320조 정도 되거든요. 1인당. 320조 풀리면 여러분들은 이자 얼마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지 아시죠? 3%만 하도 3, 3, 5, 9, 10조입니다. 그러면 아까 가정당 400만 원의 이자가 부담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당장 50만 원 주니까 좋지 뭐. 이제 그거 깨워드렸고요. 이제 군대가 무너질 거고 종교는 무너졌죠. 벌써 무너졌어요. 정보 이 대칭 이 시대가 어마어마한 파급력으로 오면서 대칭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코노 크러쉬도 무너졌고요. 이제 경제학자들 안 먹힙니다. 노벨 경제학상에 경제학자들이 다 사라졌어요. 소위 말해서 저도 문과라 이거 미분적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제학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양극화입니다. 양극화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는 여러분들의 수준이 정보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함부로 자기네끼리 부동산 투기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울면 나가죠. 옛날엔 괜찮았는데 그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바보가 아닙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2016년도 계약이론, 2017년도 행동경제학 체계화, 2018년도 경제성장을 위한 내생적 성장, 2019년도 소셜 임팩트. 이래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뭐 그래프 없잖아요. 뭐 이론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한 10분이잖아요. 그럼 다 알아들어요. 아마 지금 수요 공급 곡선 다시 설명을 하면 못하실 분 많아요. 왜? 그래프만 나오면 우리는 뇌 구조가 먹거든. 그죠? 가뜩이나 이제 꼬리 긴 거 하나 나오고 막 시그마 나오면 뭔 소리인지 몰라. 근데 없어요, 여기. 너치가 무슨 너치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물론 그걸 수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쓰셨겠죠. 제가 자세히 안 봤지만.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거미 한 마리가 중요한 거지. 거미 한 마리 그리면 화장실이 깨끗해진다. 그러면 우리 애가 말을 안 듣는데 우리 애한테 어떤 거미를 그려줘야지 얘가 순순히 공부도 잘하고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을까. 그게 너찌입니다. 그거 적용하시면 되는데 뭐 굳이 이 시그마가 나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인류의 자정 노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자정 노력 중에 하나가 가격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우리가 가격에 너무 속았어. 노트북 200만 원 누가 정한 겁니까? 우리가 안 정했잖아요. 소비자 가격이면 소비자가 정해야죠. 공급자 가격은 지네가 정해도 공급자 가격은 공장도가잖아요. 공장도에 나는 이거 얘 200만 원이면 이거 100만 원이면 모 전자에서 얼마에 팔까요? 공장도 가격으로. 보통 30%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40%는 하이마트에서 먹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죠? 포장비, 판매비, 무슨 비, 재고비, 물류비, 그죠? 그리고 연예인 마케팅비.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분들 100만 명을 내가 모아서요. 자, 우리 요번에 학교 올라가는 애들이 100만 명 되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생들 다 모아서 100만 명 모여가지고 노트북을 삼성전자 노트북 200만 원짜리를 사줍시다. 대신에 60만 원만 내세요. 임팩트 금융입니다. 그 제조사를 저랑 연결해 주시면 제가 60만 원을 할게요. 왜? 내고 할 수 있잖아요. 대신에 포장 필요 없고요. 광고 필요 없고요. 모델 달라도 되고요. USB 포트는 4개 중에 2개만 있으면 됩니다. 불가능할 것 같으세요?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그게 금융이었고요. 그걸 시장이 우리가 5천만 인구가 적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남북 분산되듯이 분산돼 있어서 그렇죠. 5천만 모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 중국보다 원가 낮출 수 있어요. 중국이 왜 쌉니까? 우리나라 10 하나 만드는데 14만 원인데 걔네 3천 원에 만들거든요. 왜 싸요? 수억 개씩 만드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5천만 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잖아요. 여기 혹시 제조하시는 분들 계신데 5천만 개 오늘 현금 주고 하면 14만 원짜리 얼마나 만드실 것 같으세요? 우리도 그 가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품질은 더 좋게. 단 그 가격으로 해외 수출까지 하셔야죠.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게 금융이에요. 이 금융 없이 4차 산업혁명 없다니까요.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가치를, 그래서 여기다 가치를 넣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되게 어려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거 초등학교 때 이소부화에서 배운 거예요. 기억나세요? 혹시 내가 어디 여행자야, 보여야. 놀러 가는데 좀 심심해. 긴 여행을 하는데. 그래서 병아리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쫄래쫄래 갑니다. 근데 어느 여관에 가서 자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집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계란을 먹고 싶은데 이 동네엔 닭이 없대. 혹시 이 병아리를 날 주면. 우리 동네에 아주, 이번에 우리 새끼가 고양이를 많이 깠는데 예쁜 품종 좋은 고양이 하나 줄게요. 이 친구야 뭐 엘 데리고 다니라 엘 데리고 다니면 별 사이가 없으니까 뭐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꿨죠. 그래서 고양이를 들고 다음 행선지에 갑니다. 다음 행선지에 가서 딱 누우니까 그 집안에서 그 동네에 쥐가 많았던 거죠. 쥐가 많은데 고양이를 주면 내가 품종 좋은 개를 한 마리 주겠다. 뭐 아까 말한 대로 여행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개와 고양이를 바꿉니다. 지금 바보들의 교환인가요? 아니죠. 금액적으로는 바보들의 교환입니다. 말이 안 돼요. 3,000원,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 30만 원, 그죠? 근데 바보들의 교환이라고 안 하잖아요. 왜? 여기에 뭐가 있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서로의 필요에 가치가 있어. 이 보이어 입장에서 뭐냐면, 고양이는 그러니까 이 병아리는 데려가니까 너무 힘들어. 지가 걷지도 않고, 그죠? 약하고 날아다녀야 되고, 목줄하기도 좀 뭐하고,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건 뭐예요? 마지막 행선지에 갔더니 거기에는 소를 많이 기르는 동네에 소도둑놈이 그렇게 많대네. 근데 개가 한 마리 없어. 밤에 도둑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품질이 우수한 이 개가 너무 탐나서 개와 뭐랑 바꾼다고요? 그 비싼 송아지와 바꿉니다. 이거를 욕하실 수 있는 분야 없었어요. 이게 우화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거를 그냥 이소부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아이들 동한 거다고 넘어갔어. 왜? 여러분들은 이걸 동의하지 않아요. 자본주의에서는 여태껏 이거는 바보 같은 거래라고 가르쳤거든요. 가격적으로는 3,000원, 5만 원, 30만 원, 500만 원,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바보 같은 거래를 하고 계셨어요. 어디에? 이렇게. 그죠? 동의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도 똑똑한 거래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제 탈자본주의, 소위 말해서 정제된 자본주의의 몸에 이제 배기 시작했어요. 나이키 신발을 30만 원짜리 신고, 야, 네 월급이 얼만데? 처음에 나도 조금 이해가 안 갔거든요, 우리 애들. 근데 이거 강의하면서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직도 저도 자본주의 요소가 박혀 있어요. 가격 요소. 저거 하나에 얼만데 저거 차라리 신발을 10켤레 사지.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가 자본의 가치 교환이 움직이고 있다. 동의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이거를 그냥 5만 원에 갖춰놓지 마시란 뜻이에요. 여기에 어떤 가치를 넣어서 50만 원, 100만 원 만들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일이지, 이거 5만 원에 파는 건 여러분들이 마케터입니까? 엑셀러레이터가 뭐 필요 있어요, 그러면? 디자인, 왼쪽에 색깔을 노란색으로 넣어주세요. 디자이너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조심하시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런 가치 거래를 한 경험이 있어요. 이거 미국 친구들은 이거 강의하면 죽어요. 너무 어려워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항상 가격에 갇혀 있어요. 경영하게. 그런데 우리는 왜 좀 자유스럽죠? 보셨죠? 품앗이. 자, 여기는 뭐 하고 있죠, 지금? 배 따고 있죠. 여기는요. 같이 살아요. 옆집 할머니가 저한테 도와달래요.
저는 배농사 짓고 할머니는 고구마 농사 짓는데 오늘 우리 집 고구마 캐 하루만 와서 도와줘. 네, 하루 종일 일해드리고 고구마 한 상자 받아옵니다. 그리고 할머니 저 내일은 저희 배 따는 날이니까 와서 도와주세요. 자, 가격적으로 보면요.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용역품 싹으로 보면 고구마가 3배가 비쌉니다. 왜? 쪼그려 앉아있어요. 무겁고 배는 서서 따고 넣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왜 하루하루 같이 일해줬죠? 우리들이 바보라? 아니죠. 이 동네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 할머니 망하는 꼴을 뭐해로 봐. 그죠? 그냥 서로 돕고, 이게 품앗이었어요. 동양적인 거래는 했었어요, 이걸 이미. 우리가 잊고 살았지. 경영학을 배우다 보니까, 숫자로 놀다 보니까, 할머니, 이건 3배 힘드니까, 나 하루 일하면 할머니는 와서 3일 일해주세요. 그러면 다음날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지. 우주 평화를 위해서 그냥 동당하게 가는 겁니다. 우린 이 경험이 있어서 이제 동양이 이런 새로운 임팩트 금융을 주도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길 믿고 싶어요. 자, 자본이 얼마나 힘이 셀 수 있는지 실물자산펀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기획을 했고요. 모 국채은행과 국채은행 하나뿐이 없지만 모 국채은행과 같이 설계했던 펀드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펀드고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이걸 만들 때 한 3, 4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35만 대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전기차가 너무 비싼 거야. 그 당시에 아이오닉이 4,300만 원 했거든요.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모터 하나 달려있고 껍데기 그리고 바퀴 4개 그리고 배터리. 물론 배터리가 비쌌어요. 1,500만 원 정도 했고 그래도 4,300만 원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현대한테 가서. 현대 임원들한테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비싸요? 했더니 이 기능장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게 차를 한 라인 만드는데 1년에 야근 안 하면 5만 대를 만들 수 있답니다. 원래 10만 대인데 그럼 풀로 하면 그냥 편안하게 만들면 5만 대를 만들 수 있대요. 5만 대를 만드는데 한 4천억 정도의 이제 선투입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잘 팔리면 5만 대를 만들어 팔면 되는데 전기차는 그 당시에 2,000대 정도 팔린 거예요. 1년에. 그럼 5만 대 생산 라인에 2,000대 만들면 이 원가를 어디에 넣어야 되는 거죠? 초기 투입비. 여기서 다 놀고 있을 거 아니에요. 2,000대 만들고 나머지는. 그렇다고 사람을 잘라요? 그럴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 비용을 어디에 넣냐면 여러분들한테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가가 훨씬 적어야죠. 엔진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부품이 10,000개가 줄었는데 그런데 전기차 값이 더 비싸. 아이오닉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역으로. 그러면 저는 이제 실물자산 펀드를 했으니까 제가 한 1조 정도 쥐고 오늘 2년 후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5만 대 값 다 드릴게요. 이해가세요? 5만 대 값 다 드릴게요. 한 번에. 현대니까 현대니까 믿고 보증보험 끊고 대신에 얼마 해주실래요? 여기서 또 고민하셨겠죠. 현대는 거부했습니다. 거부했는데 그건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거부했지만 실질적으로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제 주판 하나를 튕길 거 아니에요. 아까 4,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판매가, 재고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 다 빼면 50%에서 60% 까질 거고 그리고 배터리를 1,200만 원에 장착하는데 그건 2,300대 만들 때 1,200만 원이지 LG나 삼성에서 배터리 사올 때 내가 1조를 먼저 던지고 오는데 어떻게 1,300만 원에 사오겠어요. 5만 대 분이면 배터리 팩이 7개면 7호 35만 개인데 그죠? 당연히 구매 단가는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까지 내려질까요? 제가 그래서 반값 렌탈 관련된 서비스를 만든 게 실물자산 펀드입니다. 이게 금융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제 볼게요. 경유 승합차를 선택한 건 제가 딱 보기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니는 차는 아직은 전기차 위험하다. 지금도 전기차 한 친구들하고는 약속 시간 30분 늦을 거 생각하고 약속합니다. 왜? 갑자기 방전돼요. 40% 남았다고 가는데 날씨 춥잖아요. 그럼 뚝 떨어져. 날씨 더워도 문제고. 그래서 갑자기 섰대.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멀리 안 가는 거. 승합차, 소위 말해서 옛날에 봉고차라고 12인승 또는 9인승은 주로 어디 다니죠? 여기서 다니죠.
제일 많이 하는 게 교회, 목사님들이 운전하시는 거, 그리고 학원차, 그리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차, 그리고 그 동네 공장에서 물건 싣고 왔다 갔다 하는 차. 그죠? 그 차들만 필요한 게 노후 경유차가 25만 대였어요. 난 저거 5년간 만들겠다는 게 제 꿈이었어. 승합차만 만든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는 승합차를 안 만들어. 아, 경쟁도 없어. 싸울 일도 없고.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나서 계산을 딱 때리니까 2천만 원이 만드는 거예요. 2천만 원을 6년으로 할인하니까 한 25만 원 나오나? 25만 원이면요. 교회나 학원에 일주일에 한 달 경유값 정도뿐이 안 들어요. 그죠? 그런데 25만 원에 차 운영하고요. 소득세 없고 취득세 없어요. 그죠? 이거 해야죠. 그래서 OK에서 뭐 한전에서 가서 PT도 하고 뭐 다 OK도 받고 막 그랬어요. 1조 4천억짜리 펀드 4개를 만든다. 기획도 돼 있고요. 정치적인 이유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타깝게도 중국 기술뿐이 없어. 우리나라에 지금 승합차가 없어요. 전기 승합차가 대량으로 나오는. 왜냐하면 차는 검증된 걸 타셔야 되거든요. 위험하잖아요. 터질지. 그럼 우리가 PM법으로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제조사가. 그러니까 이게 검증된 데가 중국뿐이 없는 거예요. 중국 완성차를 사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배터리하고 타이어는 우리 거 쓴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못했지만 저는 아직도 이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군산 공장이든 쌍용차 공장이든 르노 삼성 공장이든. 그래서 이걸 해서 빨리 서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이 많이 쓰는 봉고 승합차가 전기차로 전환이 되고 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펀드를 만들어 놨던.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산업이 어떻게 퍼지냐면 이제 대량으로 전기 승합차를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부품들, 그리고 이제 거기다 노란색 페인트도 칠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자동문 설치해야 되고, 아이들 끼임 방지, 안에 센서 있어서 사람 앉아 있으면 삑 울리는 거. 왜 애들 이제 잘못하면 다치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더 중요한 건 충전입니다. 출장 충전 시스템, IoT 기능, 이게 산업이 쫙 펼쳐지면서 제가 저걸 했으면요, 제 밑에 100개 기업은 줄 서 있었을 겁니다. 그죠? 돈을 이렇게 버는 거라니까요. 100개 기업 중에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이걸 찾다가 여러분들 여태껏 배고팠어요. 저도 배고팠어요. 근데 산업을 딱 만들어 놓고 금융을 안에 딱 끼워놨더니 그 다음부터 탄탄 들어요. 왜? 우린 최소한 5만 개 쓸 거 아니에요. 자동차 5만 개의 부품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줄 서 있죠, 나한테. 그분들도 안 망하고요. 저도 안 망하고. 왜 그분들은 안 망할까요? 웃긴 게 금융은 돈이 먼저 있잖아요. 1조 5천억짜리 먼저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낄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먼저 줄 거니까. 물론 보증보험은 드세요. 금융 없이 큰 비즈니스 생각하고 제조업을 하신다고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근데 이게 금융이 비즈니스 모델과 연결이 되고, 비즈니스 모델 안에 금융과 여러분들의 기술과 또 마케팅력이 이런 게 결합되는 모델들을 자꾸만 설계를 하시지 않고, 물건을 잘 만들어서 잘 판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자본주의에서, 소위에서 미래 자본주의,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여러분들은 열등생입니다. 엑셀러레이터 하실 때 정확히 그 개념은 놓치시면 안 돼요. 앞으로 그냥 학교에 계신 분도, 아까 보니까 학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하지만, 이제 학교 뭐 이런 개념 자체가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일선에서 그 기업들과 같이 호흡을 하셔야 돼요. 호흡을 하는데 자본시장을 이해 못한다. 미래의 자본시장, 현대 자본시장을 이해 못한다. 그리고 나서 그들한테 컨설팅한다. 그러면 소경이, 성경에 나오죠. 소경을 낭떠러지로 이끄는 거랑 같습니다. 그게 제일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꼭 넣으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걸 강의 설계하신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엑셀러레이터 협회에서 과연 자본시장을 왜 강의를 하랄까? 저도 처음엔 궁금했는데요. 이 강의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오래간만에 했고 이 강의를.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 저도 엑셀러레이터를 한 10여 년을 하다 보니 느끼는 건 나도 내가 소경으로서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에 느끼지 못한, 머리를 한 달에 2번씩 깎으면서 머리를 어떻게 깎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바보처럼 살고 있었구나 를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미래자본은 이제는 공유경제, 클라우드 이코노미로 갈 거고, 아이즈원 얘기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런 형식의 대중주도 공유경제가 이제 나올 겁니다. 구독경제, 공유경제, 크라우드 펀딩, 실물자산 펀드, 공동구매. 그런데 옛날에 그냥 우리가 장난을 하던 게 아니고 이제는 아까 전기차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저런 규모, 조 단위의 펀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10만 원씩 1000만 명 내면 얼마죠? 1000억인가요? 그죠? 매달 내면요. 1조 2천억이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금융기관 없이. 대출 없이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노트북 60만 원에 사시는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요. 그래서 참여금융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뭐 이제 크라우드 베이스에서는 가상자산이나 협동조합, 직거래, P2P, 구상무역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가상자산에 대한 유산상속학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한번 책으로 이거 읽어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이게 가상자산이구나 하는 정도의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이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훈련소라든가 현역병 공제 코인.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말하냐? 아까 크라우드 베이스잖아요. 앞으로 우리 아들들이 군대 가는데 1년에 40만 명씩 징집을 당한다. 징집당하는 아이들끼리 5만 원씩 모으면 5, 4, 20, 200억이죠. 200억 가지고 공제조합 만들어서 요번같이 사건 터지면 민간 변호사 우리가 쓴다. 병원비 우리가 내주고 나중에 국가에 청구하든 원인 제공한데 청구한다. 이게 현역병 공제 코인으로 제가 크립토 경제의 미래라는 책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쓴 책에 나오는 미래의 우리의 대중주도 금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산업이 발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변호사업, 무슨업, 뭐 어떤 시스템, 기계, IoT 이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요즘 프로토콜 플랫폼 이런 부분들을 설계하는 게 비즈니스고요. 그 모델에 맞는 기업들을 찾는 게 맞습니다. 기업들이 와서 도와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못 도와줍니다. 왜냐면 전문가예요. 그 분야 전문가들이 찾아온 거예요. 웃긴 게. 그거보단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설계하고 여기에 비즈니스에 맞는 기업들을 찾는 게 더 훨씬 빠릅니다. 근데 그게 금융 없이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비즈니스 모델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건 단연코 맞고요. 네. 이렇게 새로운 자산을 가지고 아까 이제 자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새로운 자산을 가지고 경제 위기를 대처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 어음 정책 박정희 제가 오늘 결제를 해야 돼요. 왜냐면 석유 파동 났을 때거든요. 오늘 100억 결제를 해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CP 그러면서 기업 어음을 발행하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는 자격이 되니까 100억 원어치 어음을 12개월 후에 돌아오는 어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 통장에 얼마가 있죠? 아직 100억 남았죠. 그거 가지고 경제를 다시 일으킵니다. 가상자산이죠. 암호화폐 아닙니다. 그죠? 가상자산 개념 아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IMF가 왔는데요. 이번에는 덕분에 기업들이 많이 쓰러지긴 했어. CP 막 남발해가지고 갑자기 12월 달 되니까 돈 메꿀 돈이 없어서 많이 망했지만 석유 파동은 일어납니다. 이제 IMF가 다가오죠. 우리 김대중 정부 때는 신용카드 정책. 이거 이번에 500만 원짜리 명품백인데 300에 나왔어. 그거 살 돈이 없는데요. 신용카드 만들어서 12개월 할부로 하세요. 가상자산이죠. 그래서 소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IMF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금을 열심히 모으신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 모으기는 상징성이 더 컸고요. 저희한테 중요했던 건 신용카드 정책의 가상자산. 여러분들의 소비가 확산돼야지 자본주의는 돌아갑니다. 근데 위축이 돼 있었는데 그때 소비 확산 정책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입니다. 제가 신용카드를 12장 갖고 있었거든요. LG 다닐 때. 그러면 그 당시에 현금 서비스 금액만 500만 원씩이었어요. 그럼 6천만 원을 현금 서비스로 물론 돌리려면 한 2천에서 3천만 꿔가지고 돌렸겠죠. 그래가지고 경제 위기를 벗어납니다. 이제 요번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새로운 가상자산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충 이제 아실 거고 이런 가상자산 정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위기 극복이 되는 시대가 올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을 이건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회색 영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거나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환경 쪽 얘기하셨잖아요. 환경을 정확히 이 환경도 이런 환경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부가 필요하는 공공 영역이 있습니다. 국가가 외주를 주고 국가가 뭐뭐 하는, 그죠? 국가 용역을 하거나 이걸 퍼블릭 섹터라고 합니다. 국가 예산 내에서 쓰입니다. 근데 돈은 안 돼. 그래서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영역은요, 같은 환경이지만 돈이 무지하게 돼.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막 달려들겠죠? 여기는 내가 국가가 안 해도 기업들이 알아서 벌어가지고 돈 막 벌어먹고 써는 데가 바로 프라이빗 섹터입니다. 자본 영역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 껴야 되나요? 이제 10분 남았다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 껴야 되죠? 여기 끼면요, 평생 국가 용역사업하다 끝납니다.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창도패 PM도 해봤거든요. 아, 죽습니다. 자, 정부 용역사업 쉽지 않죠.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50년 후에도 똑같은 용역사업 하시길 바랍니다. 돈은 버실 수 있어도 아마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프라이빗 쪽으로 가면 대기업들과 싸우셔야 돼요.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투자한 기업들, 여러분들이 인큐베이팅 하는 기업들을 대기업과 붙일 자신 있어요? 당당하게? 자신 없잖아요. 그럼 어떤 영역이요? 공공 영역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프라이빗 영역은 하고 싶은데 돈이 안 돼서. 그런 영역을 빨리 찾으십시오. 거기가 바로 회생 영역 시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웃긴 건 아이즈원의 아까 음악은 어느 시장입니까? 퍼블릭인가요? 프라이빗인가요? 웃긴 게 그게 그레이 섹터입니다. 실제로 클라우드 관련된 금융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금융이라고 이야기 뭐하는데, 아파트 지금 택배탑 되게 시끄럽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택배차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택배 기사분들이 화물을 들고 그 넓은 아파트 단지를 손수레를 끌고 가가지고 하려니까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서. 차를 하도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고 뭐 높이도 안 맞고 뭐 이런 이유로 택배탑 문제가 발생했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아직도 싸우는 데가 있는데 해결한 데가 있어요. 760가구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에서 어떻게 해결했냐면 전기 카트를 렌탈을 합니다. 전기 카트를 렌탈을 해서 이게 월 비용 해가지고 한 뭐 200~300만 원 드나 봐요. 전기료, 수리비, 그리고 렌탈료. 전기 카트를 넣어서 택배 기사님들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차에서 짐을 아파트에 입구에서 내려서 그걸 전기 카트를 이용해서, 뭐 골프 카트겠죠, 해주고 배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왜 됐냐면 계산을 해보니까 한 가정당 300원만 더 내면 돼. 340원인가 하여튼 뭐 기사에는 300원, 이해 가시죠? 그냥 가정당 300원씩 더 내자.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된다. 그래가지고 해결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클라우드 베이스드 대중주도 금융의 한 모델입니다. 뭐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뭘 해결했죠? 공공 영역이었나요? 아니잖아요. 프라이빗 영역? 그거 돈 안 돼요. 그런데 저 그레이 섹터를 왜? 우리의 삶의 불편한 부분을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누구가요? 우리 스스로가. 300가구가 스스로 300원씩 내서 전기카트를 사서 우리가 불편하고 이 택배기사분들이 불편한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이제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왜? 아까 정보 비대칭으로 우리가 이제 불편함을 알았어. 옛날에는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옛날에 버킷리스트가 몇 개였습니까? 10년 전에. 영화들 보면요, 10개예요, 10개. 죽기 전에 소원이 10개뿐이 없었어요. 지금은요, 여행지만 1000개가 넘을걸요? 왜? 보셨잖아요. 와, 이태리도 가고 싶고, 스페인도 종류별로 가고 싶고, 이태리도 나라별로 가면 1000개 넘어요. 버킷리스트가 많아졌어. 그러니 불만이 많죠. 가고 싶은 건 많아.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호혜, 여럿이 혜택을 받고 형평, 여러 사람이 함께 같이 참여하고 300원씩 다 똑같이 냅시다. 그리고 카트로 해결합시다. 불만 있어요? 이게 마지막 장인데 이해 가십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자본시장을 설명할 때 어마어마하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제 이 시장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시장입니다. 공공영역 뭐 하실 분 하셔야죠.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프라이빗 섹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장보다 훨씬 크고요, 더 안전하고 우리가 크라우드만, 대중들만 설득할 수 있다면 이 그레이 섹터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돈을 벌고, 어떤 시인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죽을 때 내 옆에 행복한 사람만 있으면 성공한 거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어놓는데 저는 돈까지 벌고, 이런 시장을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이게 이제 미래의 자본시장이 자본이 움직일 것. 대신에 그 자본은, 탐욕적 자본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에 주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중주도 자본주의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거기에 맞는 참여를 하셔야 되고, 아이즈원에 혹시 여기서 넣으신 분? 여러분들은 좋은 경험하신 겁니다. 이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시길 바라고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돌아오고, 시대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대중주도 금융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이 중에 한 분이 꼭 아이즈원 팬이셔서 40억 중에 10,000원이라도 내셨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택배 뭐 이런 게 다 제가 거짓말 아니었죠? 300만 원씩, 유지비는 656세대가 300원씩. 그래서 여기에 맞는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뭐 적정 기술이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요,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에서 끝난 거 아니야?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다 적정 기술입니다. 대기업들 보면 여러분들 수준 낮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회사, 투자한 회사, 엑셀레이팅하는 회사. 그런데 왜 필요하냐면요, 이 적정 기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죠? 캄보디아의 아이들이 제대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니까 철분이 약해요. 철분이 약하니까 철분 부분을 어떻게 해소했습니까? 바로 아이언피쉬를 만듭니다. 이거 뭐 캐나다 젊은 친구가 만들었는데요. 아이언피쉬를, 이게 뭐죠? 뒤에 라면 끓일 때 같이 끓여요, 처음부터. 그러면 여기서 철분이 새어나와서 이게 몇 년 안 돼서 1년 반인가 만에 캄보디아 아이들의 철분 문제가 다 해소돼요. 우리는 다 끄떡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도 있었거든요. 가마솥에 누룽지. 철분 부족은 누룽지에 묻어있는 노쇠가루 가지고 해결한 거거든요. 그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적정 기술이 없어져야 된다고요? 아니요, 북한도 필요하고요, 우리나라도 필요하고요, 필요한 데 많아요. 그런 적정 기술 빨리 발견하셔서 어떤 부분의 해결이요? 프라이빗 섹터 관심 없습니다. 왜? 돈 안 돼요, 이거 팔아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뭐 2만 원, 3만 원에 팔겠죠? 그죠? 그리고 퍼블릭 섹터. 국가가 얼마나 영양제 사줄 돈이 없으면 저걸 해가지고 팔게, 뭐 창피해서 안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거는 아까 말한 그레이 섹터에 맞는 기술입니다. 그거를 뭐 아프리카에서도 안 쓰는 기술이라고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적정 기술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발굴을 하셔야 되고, 계속 세계로 전파하고, 우리도 그레이 섹터를 회색 영역을 바꿀 수 있는, 그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현재 누린경제발전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고요. 이제 누린경제가 아까 호혜 리스프로커입니다. 그런 모델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한테 나중에 비즈니스 모델이 궁금하시거나 본인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투자하려는 회사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도 그런 비즈니스 모델 계속 개발하고 있고 저 전파하고 있으니까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엑셀레이터를 또 지금 운영하고 있고, 뭐 통일부 과기부, 왜 지금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요, 뭐 어디에 영역이 없습니다. 저는 정보공학 석사지만 또 박사는 경영학을 그리고 행정학과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하죠. 이것저것 공학 석사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들을 수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점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먼저 가서 기다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강의 주제는 저겁니다. 지금 앞으로 올 겁니다. 저 파도가 대중주도 민주주의 또는 새로운 금융자본주의가 옵니다. 벌써 느끼셨죠? 아이즈원 사건, 뭐 카트 사건, 아까 자동차, 전기차. 이게 시도죠. 아직은 제가 돈을 못 벌었으니까 시도입니다. 근데 제가 TV에 나오는 순간 제 강의가 맞았을 거라고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바라는 건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옛날에 강태공이
낚시 70년 기다렸죠. 그분이 한 60 몇 살에 이제 나가셨는데, 나이 많고 적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걸 미리 설계를 하셨다가 어느 정도 올 때 빨리 받아들이는, 그걸 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대 자본시장 또는 미래 자본시장을 알거나 예측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이제 주제입니다. 뭐 2시간 동안 이 자본시장을 강의하는 것 자체가 뭐 세상에 무리는 없습니다. 그냥 합니다. 다 마쳤고요. 혹시 뭐 시키면 또 안 하시지만 그래도 예의상 한 분 정도는 제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없으시면 저 개인적으로 뭐 이메일 같은 거 있으니까요. 연락처 받으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저 대전 자주 내려옵니다. 뭐 강의도 여기서 블록체인 강의도 꽤 했었고요. 몇 개월 동안. 그리고 뭐 심사도 많이 다니시고, 요즘 뭐 방학이라 널널합니다. 언제나 연락 주시고, 다른 혹시 뭐 3기 때 강의 들었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반가이 전화를 받겠습니다. 자, 그럼 고생하셨습니다.